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오늘은 세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김태우 변호사님의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세 분과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정신없는 예. 또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정말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이 얘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남의 나라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우리 정치와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거의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아주 첨예한 대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주 내내 방송도 하면 되게 서러웠어요. 왜요? 아니 이제 가면 이제 방송에서 보통 패널 교체를 중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내 정치용이고 다른 사람이 이제 저를 대신해서 해외 정치용으로 이제 또 어디 뭐 미국 연구소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이 미국 대선 분석하러 가시는 거 보면서 나도 미국에서 그래도 이거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프닝 토크. 자, 자리 깔아줬으니까. 우리 하마디 출신. 근데 결과 나오기 전에 했으면 돗자리도 펼치는데 이게 결과 나온 뒤에는 근데 이게 나왔다고 하기에는 나왔는데 나온 게 아닌데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트럼프 현 대통령과 트럼프만 인정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야 좀 과하다 이런 저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드디어 민경구 의원님이 또 할 일을 찾으셨다는 거죠. 민트현대 제가 민트현대다 그렇죠. 민트현대. 그래서 지금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심지어 트럼프에게 트위터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너도 당해 보니까 내가 너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라고.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또 할 일이 생기셨다는 건 저랑 하태경 의원이 또 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큰 틀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거의 이제 270개의 선거인단이 이제 기본적으로 흔히 이제 그 정도 나오면 이제 끝났다고 이제 보통 보는데 과반이 그렇죠. 딱 270이니까요. 거의 이제 그렇다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 한두 개 경합주 아마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정말로 이제 결과가 다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투표가 너무 많다. 그리고 뭐 애틀랜타였나요? 뭐 이런 데는 그 소인도 제대로 체크를 안 하면서 이건 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보실 때 이번 미국 대선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가보면 제 한국 사람 친구들도 있지만은 대학교 다닐 때 맺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보통 어떤 얘기하는지 보면 대충 미국 정치판이 약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내밀한 게. 그런데 이번엔 확실히 선거 앞두고 우리는 이제 총선 때 코로나 변수가 컸다 그러잖아요. 네. 미국은 코로나 변수에 더해가지고 인종 변수가 꽤 컸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면서 그 BLM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세게 벌어졌는데 사실 그 지난번에 트럼프가 승리를 가져갔던 러스벨트라고 하는 곳이 그렇죠. 그 전통적인 공업단지 지역, 좀 그러니까 뭐 낙후된 위스콘신이나 위스콘신이나 아니면 뭐 미시간 이런 곳들이 보면은 핵심 도시라고 하는 뭐 밀워키 아니면 뭐 미시간에 있는 뭐 다른 어떤 디트로이트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구 비율 찾아보시면 놀랄 겁니다. 흑인이 80%예요. 그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심이 변하면서 트럼프가 사실상 지난번에 얻었던 지역들을 못 얻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그게 안 되니 여긴 코로나 영향이 크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든은 이번에 유세하는 현장만 본다 하더라도 그 드라이브인 유세 같은 거 있잖아요. 차 끌고 앞에 서가지고 연설하고 이런 거였는데 플로리다는 우리로 치면은 관광지격입니다. 그렇죠. 제주도 같은 느낌이죠. 특히 이제 겨울이 제철이거든요. 겨울에 이제 계속 따뜻하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저만 해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가끔 이제 플로리다 쪽에 그런 어떤 마이애미나 포트 로더데일이라는 이런 곳들에 놀러 가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플로리다 사람들은 딱 직감적으로 바이든이 당선되면 왠지 좀 억제적인 어떤 방역 대책을 펼쳐가지고 우리 관광산업 무너뜨릴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대선 유세 과정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쪽은 아무래도 좀 그 방역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리조나에서 그 바이든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트럼프가 분노에 찬 뭐 그 후보 그 자기 이제 참모들을 엄청나게 이제 막 뭐라고 했다 막 이런. 그러니까 애리조나라는 곳이 원래 공화당의 초강세 우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면 왼쪽에 사막지대라고 하는 곳들 선인장 많고 이런 데는 왜 공화당이 우세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곳이야말로 옛날에 보안관 이런 거 서부 영화 찍고 이런 곳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뭐냐면 개인의 자유, 나를 지킬 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총기를 가질 권리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안 봐도 빨간 줄인데 저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애리조나의 순상님을 건드렸다. 애리조나의 그 맥케인 상원의원이라고 하면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까지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그럼 트럼프가 예전에 전쟁 영웅 아니라고 이제 한번 부정하고요. 왜냐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전쟁 영웅 아니다.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펼쳐가지고 맥케인 상원의원을 약간 욕보인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맥케인 의원이 상징하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한국에 비유하자면요. 원래 민주당이 호남을 계속 이제 싹쓸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2016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은 전혀 그런 뜻이 없었겠지만 호남의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동교동계와 민주당이 약간 갈등 관계가 생기면서 국민의당 열풍이 불면서 항상 가져오던 호남 지역구를 못 가져왔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굳이 비유하자면은 그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계랑 척이진 것과 비슷하다.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애리조나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왜 안철수 대표가 그 이희호 여사랑 인사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바깥으로 오픈하지 않기로 했던 이야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될 수 없는 이야기 바깥으로 얘기해가지고 역풍불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좌표를 딱 찍은 게 미세스 맥케인이에요. 맥케인 그 부인이, 미세스 맥케인이 상원 의원의 부인 이게 상원 의원 돌아가셨거든요. 맥케인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맥케인 부인이 거기서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을 그 뭐 탓하기 뭐 하니까 미세스 맥케인한테 조금 첨언하면 사실은 그 맥케인 유력이 가장 크다고 기사로 봤고요. 근데 맥케인이 어찌 보면 반 트럼프 공화당 내에서의 중심이었거든요. 약간 후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트럼프는 계속 맥케인을 비난했죠. 장례식도 안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인하고 자식들이 민주당 지지선을 했어요. 그 맥케인하고 원래 지금 바이든은 굉장히 의원 활동을 오래 하고 서로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선거를 보면은 결국은 이번에 보면은 뭐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들도 선거 결과 분석하면서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게 이제 오바마 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그만큼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면은 우리 민주당이 할 게 지금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전략적 인내라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트럼프와 추구했던 어떤 형식의 외교라는 거는 재검토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이게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때 그 사실 소수자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내세웠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빌 클린턴 그 사람 백인인데 무슨 소수자냐 그러겠지만은 아칸소주 출신이에요. 그렇죠. 이 아칸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강원도 출신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강원도만큼 넓지도 않아. 그러니까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강원도보다 더 비중이 작아요. 조금해요. 제주도 정도보다도 더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소수자 이미지가 있었고 클린턴은 그다음에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라는 소수자 이미지에 더해가지고 흑인 중에서도 케냐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 시대 시절부터 있었던 그 미국 흑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케냐 흑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소수자 같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상원의원에 당선된 게 72년도예요. 30살에 72년도에 당선됐거든요. 그 50년 동안 직업이 상원의원 아니면 부통령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자 이미지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 이 사람이 부통령 후보를 굉장히 소수에 곱하기 소수로 했던 것도 있고 선거 막판에 오바마의 등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요. 오바마가 결국에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을 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사실 그 힐러리 클린턴은 가지기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클린턴은 클린턴 본인으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세고 또 본인이 또 여러 가지 남편의 이미지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이제 사실 힐러리 클린턴은 국가안보라는 척에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구설이 좀 많았던 또 단점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바이든 캠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오바마를 등장시켜가지고 그 도움을 받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오바마가 굉장히 적재적소에서 그런 발언들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는 바이든 행정부에
유무형의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대북 정책이 이를 것인지 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저희가 조금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할 텐데 사실 그 민주당 정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있었죠. 한번 97년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클린턴과 DJ가 클린턴하고 그렇네요. 클린턴 그러니까 DJ로 한 2, 3년 정도. 예, 약간 이게 늘 겹쳐지니까. 겹쳤죠. 예.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고 2, 3년 정도 대부분 있었죠. 저쪽이 공화당일 때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약간 뭐 진보 정권. 그렇죠. 그래서 뭐 예. 엑스맛 총량의 법칙 뭐 이런 그래, 얘기들도 맞아요.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는데 근데 저는 네. 그 마지막 단계에서 클린턴이 실은 북한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니 뭐 대통령 말기에 임기 말에 그런 큰 이벤트를 하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차기 대통령이 부시죠 이제 부시가 조지 W. 말려서 부시. 못 갔어요. 예. 예, 저 아들 부시. 아들 부시였죠. 네. 아들 부시가 말려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민주당 요 두 축이 예. 어떻게 움직일 거냐인데 어쨌든 바이든이 워낙 그 오랫동안 외교 쪽에서 해왔던 사람이고 절차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옛날 육자회담 분위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방금 전에 신장수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게 네. 바이든은 이제 상원 외교위원장하고 이럴 때 할 때 스타일을 많이 보면은 물건 보자 스타일이래요. 가가지고 영업을 하면은 물건 보자 우선 이렇게 하는 거고 트럼프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람 먼저 보자 네. 또는 야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 기업하는 분들 보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 스타일 다른 것처럼.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워낙 외교 관계에서 정통한 사람이고 또 부통령을 하면서 그런 역할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물건 보자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근데 이제 그나마 하나 제가 딱 조금 한마디 하면 예. 예, 사실은 좀 오바마 때와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예.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냥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는 뭐냐면 잘 만들어. 남북 관계가 현 상태인 대로 그냥 지켜본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두 번째 이유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정부였단 말이에요. 네. 남북 관계에서 뭐 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는데 미국도 그냥 지켜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현 상태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물론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고 앞으로 만약에 한 번 더 집권할 걸로 보는데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뭔가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얘기를 왜냐하면 남북 관계 계속 뭔가 할 거예요. 네.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만약에 미국이 보수당이나 이럴 경우에는 하지 마. 우리 허가 받아야 돼. 더 안 되었는데 만약에 그냥 전략적 인내다. 그럼 그냥 지켜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남북 간에 잘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또 그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뭐였냐면 그냥 현상 유지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현상과 지금 현상 좀 달라요. 지금은 그때보다 좀 많이 나갔어. 예. 남북한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할 게 보여. 그렇게 본다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미국이 어쨌든 가만히 있든 아니면 남북 간에 뭔가 이루어놓은 게 있고 이래서 저는 아마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여튼 보고 내년 7월까지는 올스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내년 7월이면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 우리 대선 끝날 때까지 올스탑입니다. 희망 사항이에요. 이제 희망 약간 지금 사항. 예측이 좀 달라요. 왜냐면 희망사항. 당장 우리와 미국과의 외교 관계라는 것은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한 취임 한 5개월쯤 지나면은 예.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 만날 기회를 어떻게든 잡죠. 뭐 다자간 어떤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상회담인지 잡겠죠. 예. 그럼 그때쯤 한번 이제 뭔가 메시지가 계기가 좀 생길 나오고. 것인데 네. 공교롭게도 그때가 만약에 한 7월쯤 된다고 한다면은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떤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죠. 저는 예상컨대 지금 이 움직임이나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 그 서해 교전 이후에도 이게 나왔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7월 전에 그러니까 그 미국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예상되는 미국 네네네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남북 간에 뭔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전처럼 그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때 네네. 실은 미국의 재가를 받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들도 동의해달라 이렇게 주도성을 발휘했던 것 같은 그런 주도적인 자기 계획을 가지고 만나야 예.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생각을 저도 하는데 청와대라고 안 하고 있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내년 7월 일단은 한번 보죠. 근데 네. 일단 연내로도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뭐 왜냐하면은 이제 또 내년 봄에 또 큰 이슈가 내년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요 트럼프가 안 물러나요. 1월 20일 날 그때까지는 살아 있어요. 자, 근데 좋습니다. 저는 아니 그건 예측해 봤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2주 이상 가기 힘듭니다.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저 꼴로 왜냐면은 그 미국이라는 곳은 이제 트럼프가 지금 유도하는 것이 메시지 살펴보면은 자기를 위해 좀 싸워달라라는 네, 메시지를 네. 계속 발산하고 있거든요. 그 결국에는 근데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뭐라고 나오겠냐면요. 모든 표가 집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란 말을 했고 그 주지사들의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시대가 무슨 민병대니 뭐니 아무리 난리를 쳐도 주방위군 동원해가지고 네. 이거 제압하기 시작하면 바로 끝납니다. 이거는. 예. 아우,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가끔 좀 미국이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니 뭐총 들고 의회에도 쳐들어가는 네. 나라인데. 예. 아, 정말 이 시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성은 얼마나 위대한가를 계속 느낍니다. K보트 수출론 나오나요? 민경우 의원은 아니 진짜 수주됐습니다. 좋겠어. 왜냐하면 아니 그 우편물로 해가지고 다 보내는데 우편물을 네. 보니까 우리는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들러갈 때 경찰들이 다 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방송 보니까 그 우편물 이렇게 선관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그냥 이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가다가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 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의원님이 지금 민경우 그런 의원과 걱정 비슷한 안 의심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 CCTV 달아놓고 해도 네. 훔쳐갔다고 뭐 봉인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자, 그러면 아니 근데 미국은 우선 예. 그거부터가 미국은 어쨌든 투표 등록제잖아요. 그래, 등록제지.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에 굉장히 반하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민트 연대 앞날을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의 또 본 주제 이야기. 아니 근데 이게 본 주제가 돼 버렸어요. 이러실 줄 알았으면 앞으로 미국 얘기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시죠.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 후보를 내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 후보라는 거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탄생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죠? 예,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곳에서 예. 시민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좀 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보다 갑자기 오늘 안철수 대표인가요? 어젠가요? 갑자기 예. 어디 가서 뜬금없이 뭐 어떤 역할이든 정권 교체를 마다하지 않겠다. 네, 네, 어떤 네. 역할이든 얘기했거든요. 하겠다. 저는 그러니까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분명히 생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근데 그 이유가 네.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크다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내세운 그러니까 이유였는데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황당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따 개요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작년 말에 했던 갤럽 조사에서 네네. 비호감도 보수 야권의 이제 그 대선 주자 비호감도 순위를 보면은 그 안철수, 황교안, 유승민 순입니다. 아, 네, 안철수 대표께서 당당하게 1위를 하셨거든요. 69%인가 그랬죠. 예, 예. 그래가 제가 이제 수치를 나중에 읊어드리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그 무슨 고장난 라디오처럼 네네. 국민의힘은 비호감이어서 안 되고 나는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당으로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제가 바른미래당에 같이 안철수 대표랑 있으면서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예, 예. 저는 보궐 나가고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데자뷰를 겪었었거든요. 가가지고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에게 단일화를 하라는 얘기가 있을 때마다 쟤네가 비호감이니까 쟤네가 접어야지 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100% 여론조사로 하겠다 그러면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인물 경쟁력이 낮다고 본다면은. 그럼요. 근데 그때 막 계속 접어라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냥 끝나고 됐죠. 뭐 서로 뭐 그 당시 김근식 그 교수 측이랑 뭐 차명진 의원 측이랑 막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것들만 공개되면서 이상한 분위기 연출되고 그 판이 깨졌었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때 막 여러 호언장담을 했어요. 뭐 3등할 후보를 내면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다 했는데 다 본인이 3등했거든요. 전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가 약간은 거기에서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조기에 지금 예. 이런 전향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전향적인 발언의 축이 결국엔 본인이 이제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제3지대를 버릴 수 있는 지경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그건 또 지키면서 이제 또 가려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울시장 구도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또 그런 평가를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건 뭐 늘 하는 얘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박한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죠? 저는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시민 후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조금 잘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나올 때는 시민운동 한 2, 30년 하셨거든요. 2, 30년. 예. 왜냐하면 뭐 민변도 만드셨지만 참여연대도 만들고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쭉 하면서 어쨌든 시민사회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원순 하면 시민운동가 라고 알 수 있을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민 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시민 뭐 운동이든 시민 사회에서 역할을 해온 게 있는가? 예.
그냥 여기서 보통 우리가 시민 후보 얘기할 때는 물론 서울 시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온 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안철수, 뭐 금태섭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연대 대상으로 지금 자꾸 그렇죠. 이름이 여기 그 보면은 이름들이 나오고 어찌 보면 있죠. 이제 반문연대 네. 그거예요. 반문연대를 포장을 이제 시민 후보로 하는 건데 실제로 내막은 보면은 국민의힘 사람만으로는 안 되니까 좀 저 민주당이 반대하는 자. 사람들 모아서 하자는 네.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 지금 뭐 어쨌든 지지율이 뭐 처음은 아닙니다만 또 특히 서울 쪽에서는 이번에 또 한번 뒤집힌 그게 나왔죠.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조사 결과도 최근에 나왔는데 약간 그 전까지보다는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도 긴장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율이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우리 당에 들어있는 후보들이 한다라고 네. 나와야 되는데 맞잖아요. 네. 지지율이 더 나오니까 지지율이 더 낮다 그러면 연대하자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오히려 세에 몰려 있으면 근데 합치자고 할 텐데 그렇죠. 좀 약간 뒤집은 것도 제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 시민 후보 얘기 나오는 제가-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제가 잘 내부 정보 하나 모르겠어요. 깔게요. 아 좋다. 예. 예, 그래요. 들어봅시다. 예. 지난주에 네네.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서가 하나 올라갔어요.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연. 예. 예, 그런데 A 후보나 B 후보를 두 명의 이름이 올라갔다 그래요. 이 중에 하나를 내면은 돌려봤을 때. 이제 지금 돌려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승산이 높다라는 보고서 올라간 거예요. 둘 그리고 다 그 당내 둘은 인사. 당내 인사고. 둘 다. 아니 근데 오세훈 얘기를 해줄 얘기 뭐, 거면은 오세훈. A랑 B를 얘기를 안 하면 그 얘기를 오세훈하고 왜 해요? 우리 핵심 카드를 왜 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오세훈하고 이승민이지 뭐. 그렇게 했을 오세훈하고 때 유승민이잖아. 그렇게 했을 때 아니라고 자, 부정해봐. 저는 우선 부정하고 자, 의사 부장하고 아니 근데 이게 왜 저는 일단 그러냐면은 부정했어요. 자 예. 여기서 이제 이 판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서울시장 후보라는 것은 항상 조각 맞추기라는 거죠. 네. 그 상대의 패를 보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인용하는 게 오세훈 시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의 예. 분위기는 맹영규 전 장관이 이제 나가면 무조건 된다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맹영규 장관이 오랫동안 준비되어 오셨고 서울시장으로 이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저쪽에 강금실 후보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신선한 이미지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내에 나오면서 그 당시에 정계은퇴 선언하고 이제 뭐 그러고 있던 이미지 좋은 젊은 변호사 국회의원 한 번 지냈던 오세훈을 찾아가지고 후보 만든 거죠. 그 기간이 딱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결국엔 지금 나오는 후보군들이 꼭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만약 민주당에서 더 센 패를 뽑아들면은 예. 우리도 센 패를 뽑아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이 허일이 나서 차 사러 가서 가장 큰 고민하는 거 뭐 있습니까? 저요? 좀 가격이죠. 가격인데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 고민을 하게 돼. 저도 요즘 차를 살까 고민 중인데 차가 우리나라 이제 배기량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준중형, 중형 이렇게 대형 나누잖아요 뭐 보면은. 2000cc를 할 거냐, 1600을 할 거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 상호가 나와서 죄송한데 예. 아반떼 풀옵션을 살 거냐 아니면 소나타 깡통을 살 거냐. 고민할 수 있죠. 가격은 비슷해 보면은. 네네. 소나타 풀옵션을 살 거냐 그랜저 깡통을 살 거냐. 그랜저 풀옵션을 살 거냐 제네시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보면은. 네네네. 어떤 근데 말씀이신지 이 고민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고민된 게 뭐냐면은 저희가 굳이 말하자면은 서울에서 다선을 지낸 중진 출신들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해웅 의원이라든지 말하자면 이제 배기량이 좀 높고 아니 이분들 그럼 그분들이 깡통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분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땐 말이 풀옵션 그렇게 되네. 소나타 정도 되는 분들이고 그럼 그분들이 급이 그렇게 낮은 배기량인 거예요? 풀옵션 소나타 정도 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이제 저희가 대선 주자꾼에 보면은 또 그랜저급이 있어요 보면은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낮춰서 나올 것이냐 이 고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그랜저 안에도 보면은 풀옵션인 분도 있고 깡통인 분도 있겠죠 보면은. 네네네네.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본인이 하나를 낮출 거냐? 본인을 대선주자급으로 분류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 순간, 근데 이게 선거는 급속이는 동작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분들이 하나 이제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도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원래 박영선, 박주민, 박용진 아까 제가 쓰리박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요 분들은 빼라니까. 알았어요. 그분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깡통 그랜저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데 어쨌든 그 만약에 민주당이 급으로 올려가지고 아니 만약에 이제 양당이 그렇게 합의가 되면요 괜히 지난주에 정세균 총리 이야기 한번 언급됐던 게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된 것도 민주당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서로 그 패는 계속 볼 것이다. 네네네. 지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먼저 셀프로 서울시장 선거를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는 얘기했죠. 여기에 릴레이에 줄을 당길 것이고 민주당 쪽에 우리가 대선 주자로 소위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 약간은 젊다고 분류되는 후보군 있잖아요. 예.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서울시장으로 또 뛰어들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급수 이론이 중요한 게 제가 이걸 뭘 보고 느꼈냐면은 우리가 보통 선거 때 신선함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런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옛날에 화성에 보궐선거 한번 있어가지고 우리 당의 후보 누가 내느냐 이런 걸 막 나왔을 때 저는 서청원 의원이 나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서청원 의원이 나갔죠. 저분이 이제 은퇴하실 나이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 대표가 나가가지고 과연 경기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겼지. 압승했어요. 이겼지. 그게 뭐냐면 이게 전함도 싸울 때 보면은 구축함이냐 순양함이냐 아니면 그렇죠. 부속정이냐 차이가 있는 네. 것처럼 급수 차이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그 얘기하셨지만 이제 지상전과 공중전 얘기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마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서울시장은 완전히 공중전 싸움 정도가 될 수밖에 근데 없는 큰 싸움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네. 공중전의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궐선거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바닥에 투표를 얼마나 투표장까지 사람을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보궐선거니까 분명히 존재해요. 굉장히 네. 주목받는 공중전이 기본이긴 하지만 다른 서울시장 선거 때보다는 투표장으로 사람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짚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그 당원이 권리당원 100만 전체적으로 80만 정도 돼. 전국적으로. 80만?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정의당으로서도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에 말은 나는 안 간다 하는데 사람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된다고 우리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수도권 젊은 지역위원장들 모임 가는 거 보고 마음 그쪽으로 갔어 우리가 그랬잖아요. 확실히 갔다라는 게 어제 얘기해서 결국은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민 후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한 시민 후보는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반문연대로 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이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포장이기도 하고 전략이에요. 시민 후보라는 건 수사고 반문연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반문연대로 최대한 그 틀을 넓혀보겠다. 그래서 뭐 절대로 국민의당에 안 들어올 것 같은 김경률 무슨 금태섭 반문을 선언했으나 국민의당으로는 안 갈 것 같은 사람들까지 포괄해서 가자라고 하는 거고. 빅텐트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어제 또 김종인 위원장이 뭐 경선을 50대 50이 아니라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거는 여전히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당신들이 당선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으니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하자라는 데서 더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김종인 위원장 발언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해라.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는 반문연대만이 아니라 실은 지금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에서 이 역전 오르락내리락하고 국민의힘이 올라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보다는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반감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대한 반감이랑 그 정치적인 지지를 철회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반문연대로 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집값 세금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상징하고 그걸로 돌파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에서 자력갱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로 성과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남겨야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총선에서 제가 총선 끝나고 여기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그 여의도 연구원이 굉장히 그 보고서를 좀 유리한 마사지해 튜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난다. 내가 최고위원장에서 보고 받아봐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사지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은 지상욱 그 의원이에요. 지상욱 의원은 저도 형님 모시지만은 깐깐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공대 출신이라 가지고 굉장히 깐깐하고 수치에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무적 판단보다는 굉장히 실질적인 판단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 보고서들을 이제 받아보면서 이제 궤가 조금씩 바뀔 겁니다. 이제 궤가 바뀐다는 거는 예를 들어 안철수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는 반응을 하고 있겠지만은 거꾸로 안철수 대표가 당에 들어와서도 어떤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어려운 구조죠,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경선의 양식도 좀 풀어줄 테고, 예를 들어 좀 더 시민 반영 비율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풀어줄 테고. 미끼를 던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략 전술의 구사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결국 안철수입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안철수의 미끼를 던져서 당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A, B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그러면 보면은- 안철수는 A와 B 중에는 아니라는 아니다. 얘기죠. 당연히 서로 실제로 제가 A고- 보기에는 추측해 보면 아마 유승민을 더 오세훈. 밀어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지지율은 오세훈이 더 나올 거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내용인 것 같고 추측, 내 지금 추측인데 약간 표정이 약간 미묘하게 흔들리는 꼴이가 본인은 오세훈 원하지 않는데 근태경이 오세훈 뭘 지지율이 알겠어요. 나오는데. 근데 아니 저는 지난번에도 이 얘기했는데 네. 똑같은 얘기하면. 아니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대선 나갈지 서울시장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대선 지지율이 한 10% 정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대선 나가도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 그러면 네.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이 서울시장 나기는 아깝다. 음. 근데 다 본인들 생각이잖아요. 윤석열 1위 야권에서 나머지 일은 다 5% 내외잖아요. 그 어찌 보면 5% 이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대선 나갈까 서울시장 나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아까 지금 저는 그랜저냐 뭐냐 했지만 사실 우리 국산차 중에 제일 CC 높은 게 5000cc거든요. 옛날에 그래요? 에쿠스. 맞네, 에쿠스 5000cc 맞네. 있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제너시스 가 5000cc가 나와요. 네네. 우리는 항상 국산차에서 5000cc 항상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깡통차든 풀옵션이든 마음대로 해서 일단 지금 오늘 혹시 내시라. 오늘 방송 저기 제발 저는 저는 그래서 그래서 보고 계시면 네. 예, 저희 네. 광고도 좋고요. 광고 예. 광고. 저는 뭐. 제발 본인이 5000cc라고 생각하시는 추미애 장관님께서 도전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게 우리 당에서는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 뽑는다니까요. 5000cc 그러니까. 풀옵션 뽑을 테니까 거기서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최고 근데 그걸 내놓으세요. 민주당 그럼 되지. 쪽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여러 후보들이 있으니까 네네. 여유 있으신 건 좋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하자면 어차피 정치 선거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조건은 있지만 반문연대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집을 짓는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했던 부동산 세금 등 해서 민생과 관련된 것에 오히려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갈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예.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당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가르마를 좀 타야 될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네. 이걸 어떤 선거로 할 건지에 대해서 사람만 앞에 있지 이 선거의 성격 규정이 되게 아직 불분명해요. 아니 근데 그러네요. 이번에 네. 어쨌든 선거 전략이라는 거는 당내에서 별로 이견이 없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책임을 지고 지휘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장제원 의원님이나 아니면 조경태 의원이 계속 이제 반문연대 아니에요. 뭐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초선 의원 대다수가 지금 이제 사실 김종인 체제에 대해 가지고 국권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현재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 비율이 되게 높은 네, 당이 높죠.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면은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부분들이 거기도 구체성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잡으면 이긴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이순신과 원균 얘기를 했더니만 예, 좀 예. 화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부산을 칠 수 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도화 전략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방향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오, 네, 이게 이제 우리 이벤트 이벤트를 통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준비해준 부기보드 왔는데요. 한번 써봐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선물로 드릴 건데 제가 쓰면은 중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네. 박스 오픈만 하고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정치 인싸 이렇게 최고의 시사 토크 정치 인싸 이렇게 음가까지 해서 저희가 저희 그 출연진 5명에 사인을 해서 그 당첨되신 5분 이제 저희 배송 곧 들어갑니다. 그간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시 한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나중에 종종 이런 이벤트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 기아차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 협찬해 주셔서 저희가 그 제주도에 있다는 수만 평짜리 현근택 농장에서 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평은 없고. 아니, 근데 우리 집 하여튼 고민해 볼게요. 아니 형님 진짜 그 귤 농장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집 귤이 조금 어쨌든 알았습니다. 나중에 종종 이런 이벤트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일단 저희 선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져와서 이제 배송 곧 들어간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미국 대선에 뭐 어쨌든 소송까지 재판 결과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사안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까지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이야기는 나눌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